이제 아리마 모델은 오토 리그레시브 인테그레이티드 무빙 에버리지의 약자예요. 이거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1950년 뭐 이때 만들어진 알고리즘이고요. 되게 오래됐는데 아직까지도 많이 활용을 하죠. 이게 뭐 공학 쪽에서는 너무 뭐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라고 하죠. 이런 계속 좋은 것들이 개발이 되다 보니까 기술 쫓아가느라고 옛날에 나온 알고리즘들에 대해서 잘 살펴보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소외되고 이제 잘 모르게 되는데, 그래서 뭐 무슨 시계열 데이터 예측이면 LSTM 써야 될 것 같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아직도 경제 쪽에서는 뭐 이거 많이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또 이거를 학습하면서 나오는 개념들이 결국에는 작년인가 그 페이스북에서도 무슨 타임 시리즈 예측하는 라이브러리 하나 배포한 게 있어요. 제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거 꽤 잘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고 물론 그냥 갖다가 써도 될 만큼 SDK가 잘 만들어져 있기도 하지만 약간의 이해를 해서 더 잘 쓰려면 여기에 지금부터 나오는 개념들에 대해서 조금은 아셔야지 그 다음 단계 뭐 다른 알고리즘들도 돌려보고 또 뭐 목적에 맞게 뭐 주가 예측이면 주가 예측 무슨 뭐 포트폴리오 만들면 포트폴리오 이런 식의 그 진보를 이루실 수 있을 겁니다. 꼭 이거를 반드시 써야 한다기보다 여기 나오는 개념들에 대해서 이해한다는 생각으로 이제 접근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아리마 모델은 앞에 것들하고 달리 데이터 특성을 타요. 그래서 스테이셔너리 데이터의 적용을 스테이셔너리 데이터가 스테이셔너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가정하에 이 알고리즘을 돌리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스테이셔너리한 데이터가 뭔지 반대로 논스테이셔너리한 데이터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를 알아야겠죠. 그리고 또 그거를 뭐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 테스트할 방법도 알아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리마는 시즈널 아리마하고 논 시즈널 아리마로 나누는데 논 시즈널 아리마 같은 경우에는 뭐 말 그대로 시즈널리티가 없는 혹은 별로 없는 데이터에 대해서 돌릴 때 PDQ 세 가지 파라미터만 가지고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고요. 시즈널한 경우에는 그 대문자 PDQ에 시즈널 컴포넌트 개수 m까지 더해져서 7개 파라미터를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각각 AR이 오토 리그레시브가 P라는 파라미터를 가지고 어떤 의미를 갖는지 또는 인테그레이티드의 D 파라미터가 무슨 의미를 갖는지 무빙 에버리지의 Q 파라미터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스테이셔너리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스테이셔너리 데이터 특성은 그 세 가지가 타임 인베리언트 하면 스테이셔너리 하다고 합니다. 그 연속되는 숫자, 이게 타임 시리즈죠. 타임 시리즈의 평균과 분산과 공분산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으면 그 데이터는 스테이셔너리 하다고 해요. 아리마 모델에 이 효과적으로 적용이 되려면 데이터가 스테이셔너리 특성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테스트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때 사용되는 게 이제 그 디키플로 테스트라는 게 있고요. 그건 이따가 코드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스테이셔너리 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리마를 못 돌리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스테이셔너리 하지 않은 데이터를 디퍼런싱이라는 스무딩 과정을 통해서 스테이셔너리하게 변환할 수가 있어요. 그때 요 디퍼런싱 하는 작업을 인테그레이티드라고 불러서 이 모델 이름이 그 오토리그레시브 인테그레이티드 무빙 에버리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모델을 학습시키기 전 단계로 디퍼런싱을 해서 먼저 데이터를 스테이셔너리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인테그레이티드의 D 파라미터가 결정이 되거든요. 디퍼런싱의 D예요. 그 D 파라미터를 가정을 하고 이제 P와 Q 파라미터를 구하는 게 아리마 트레이닝 과정이 되죠. 좀 더 자세히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면
일단 시점에 따라서 평균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는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이 왼쪽 같은 경우에 이제 스테이셔너리한 데이터고 오른쪽이 이제 non 스테이셔너리 데이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트렌드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테이셔너리 트렌드 아까 전 1시간쯤 전에 봤던 그 그림에서 보면 업워드 트렌드가 있고 다운워드 트렌드가 있고 호라이전틀 또는 그 저기 스테이셔너리 트렌드가 있었죠. 그때 보였던 업워드나 다운워드가 없는 그 수평을 유지하는 그 평균,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는 평균을 어떤 구간에서 구해도 이 구간에서 구해도 평균은 이쯤이 될 거고 이 구간에서 평균을 구해도 이쯤이 될 거고 다 포함시켜서 평균을 구해도 비슷하겠죠. 예, 그렇게 시간에 따라서 그 평균 값이 컨스탄트하게 유지되는 경우 이때 이것이 하나의 그 스테이셔너리 특성이고요. 그다음에 분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얘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 시간에 따라서 분산이 점점 커지잖아요. 이것도 얘는 이제 어떤 시점에서 분산을 계산을 해도 일정 간격을 유지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시간에 따라서 그 분산이 콘스탄트 하다고 해서 또한 이제 스테이셔너리 특성으로 꼽아주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공분산인데 얘는 이제 이런 주기가 일정하잖아요. 근데 얘는 어떤 프레퀀시가 있어요. 빨라졌다가 패턴이 또 이제 다시 느려졌다가 이런 특성이 없이 이제 공분산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 이것도 이제 스테이셔너리 하다라고 합니다. 이건 제가 손으로 그린 거거든요. 손으로 그려서 보면 명확하게 보이지만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데이터는 이렇게 될 리가 없죠. 눈으로 알아볼 수가 없는데 그래서 디키플러 테스트라는 걸 통해서 스테이셔너리 한지를 계산을 해서 알아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애디티브 디키플러의 약자인데 디키플러 테스트를 돌리면 이 타임 시리즈 데이터가 AIC, 아케이케 인포메이션 크라이테리아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런 크리티컬 밸류를 뽑아주죠. 그래서 요게 이거보다 작으면 테스트 스태틱스가 이거보다 작으면 그 데이터는 스테이셔너리하다라고 하기도 하고 이따가 우리는 이렇게 안 쓸 거고요. 요 결과로 p-밸류가 나오는데 p-밸류가 0.055% 이하로 나오면 그 데이터가 스테이셔너리하다라고 판단하는 코드를 다시 만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그 스테이셔너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디퍼런싱을 통해서 데이터를 스테이셔너리하게 변환해 준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런 디퍼런싱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해서 데이터를 스테이셔너리하게 만들어줘요. 디퍼런싱이라는 거는 앞 데이터하고 뒷 데이터를 빼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디퍼런싱의 D가 그 차수가 되는데 1차원으로 데이터를 빼면 바로 이전 렉하고 현 시점하고 빼는 거고 만약에 이제 시즈널리티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는 이거를 12를 빼주기도 하죠. 12차만큼 그 레깅을 해서 그 데이터하고 현 시점하고 빼는 것도 이제 시즈널 아리마에서 흔히 사용하는 시즈널 디퍼런싱 방법이에요. 만약에 시즈널 디퍼런싱을 통해서 연간 시즈널 패턴이 없어지고 데이터가 스테이셔너리 하게 되면 대문자 D 파라미터가 결정이 되는 거죠. 이때 사용하는 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시프팅이에요. 1차 디퍼런싱을 하려면 한 번 시프팅을 해야 되죠. 12차 시프팅 하려면 12번 시프팅 해야 되죠. 그래서 앞에 우리가 시프팅을 본 거죠. 이 디퍼런싱을 하기 위해서. 실제 돌아가는 거는 이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디퍼런싱 모델을 D 파라미터를 갖는 I 함수라고 정의를 한다면 현 시점과 D 차수만큼 레깅된 데이터 시점을 빼준 데이터가 그 함수를 구현을 하게 되고요. 가령 이제 이런 오리지널 데이터가 있다면 1부터 5차까지의 데이터 시점을 갖는 데이터를 퍼스트 디퍼런싱을 해주게 되면 요것과 요거를 빼서 2를 만들고
또 8과 12를 빼서 마이너스 4를 만들고 14와 8을 빼서 6을 만들고 7과 14를 빼서 마이너스 7을 만들고 이렇게 1차 디퍼런싱이 이루어집니다. 그 세컨드 디퍼런싱은 여기서 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출발해요. 그래서 마이너스 4에서 이 퍼스트 디퍼런싱한 데이터에서 또 한 번 같은 과정을 반복하면 세컨드 디퍼런싱이 일어나서 마이너스 4에서 2를 빼니까 마이너스 6이 됐죠. 이런 식으로 역시 얘도 디퍼런싱을 하는 만큼 앞에 데이터를 잃게 됩니다. 근데 디퍼런싱은 3차 이상을 하지를 않아요. 이거는 이제 시즈널리티와 트렌드를 제거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트렌드나 시즈널리티가 있는 데이터가 바로 이전 렉과 그 이전 렉을 뺐는데도 그게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시즈널리티도 아니고 트렌드도 아니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차 이상 디퍼런싱을 반복을 해봐야 그때 이제 스테이셔너리하다고 나와봐야 그건 우연이거나 이제 잘못된 경우지 보통 1, 2차에서 끝납니다. 1, 2차와 시즈널 디퍼런싱을 반복을 해가지고 그 조합으로 그 소문자 D하고 시즈널 그 대문자 D 파라미터를 결정을 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시즈널리티가 없는 경우에 이 D 파라미터를 알죠. 그러면 이제 P하고 Q만 알면 되고 시즈널 디퍼런싱을 해서 그 시즈널리티까지 없앤 데이터를 갖게 되면 D하고 대문자 Q, D를 알게 되니까 나머지 이제 그리고 대문자 D를 알게 되는 순간에 시즈널 컴포넌트의 개수도 아니까 결국에는 4개만 더 알아내면 되는 거예요. 이 파라미터를 알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은 오토 리그레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뭐 아무 글자나 여기다 대입하시면 됩니다. 뭐 파이가 돼도 좋고 뭐 알파가 돼도 좋고 그 웨이트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t 마이너스 시점과 t 시점의 데이터과의 상관관계를 리그레션 모델로 표시를 한 거예요. 리그레션 모델이 뭐 y 햇은 웨이트 곱하기 액추얼 데이터 플러스 바이어스잖아요. 그때 이제 그 x 벡터를 시점을 뒤로 p만큼 레깅 시킨 차수의 그 이전 데이터들과 그 각각의 시점을 대변하는 웨이트들의 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이어스가 되고 요거는 이제 에러 텀이 되겠죠. 이런 걸 이제 오토 코릴레이션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오토가 그 그리스어로 셀프라는 뜻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셀프 코릴레이션. 옛날에 우리가 회귀 모델, 그러니까 리그레션 모델 얘기할 때 그 리그레션에 사용하는 그 변수들은 서로 다른 차원의 피처들이잖아요. 가령 뭐 무슨 예가 있을까요? 뭐 아이리스 데이터 같은 경우에 꽃잎의 넓이, 길이 뭐 이렇게 서로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들이 피처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다 같은 데이터죠. 그냥 얘도 이 데이터도 요거의 과거일 뿐이고 얘도 얘의 과거일 뿐이고 그러니까 내 스스로와의 코릴레이션을 P 시점에 대해서 계산하는 게 오토 리그레션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빙 에버리지는 얘는 무빙 에버리지로 예측한 데이터와 액추얼 데이터의 레지듀얼에 대한 회귀 모델이에요. 그래서 현 시점에 t 시점에 그 레지듀얼은 그러니까 무빙 에버리지 예측 모델의 그 레지듀얼은 그 이전 시점의 레지듀얼과 p만큼 레깅된 시점의 레지듀얼에다가 이 웨이트를 곱해서 요 에러를 예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노이즈를 예측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막 우리 SMA 무빙 에버리지 모델을 이렇게 막 그려놓으면 실제 액추얼 모델하고의 차이가 레지듀얼이 있었잖아요. 그 차이를 계속 구해가면서 그 다음번에 실제 데이터가 아니라 그 다음번에 SMA의 레지듀얼을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요 P하고 Q를 구하는 방법은 일단은 D 오더로 디퍼런싱을 해서 뭐 디키플러 테스트 같은 걸로 데이터를 스테이셔너리하게 만든 다음에
오토 코릴레이션 플롯하고 파셜 오토 코릴레이션 플롯을 그려서 AR 모델의 P와 MA 모델의 Q 값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또 이제 뭐 헷갈리는 개념이 나오는데 오토 코릴레이션과 파셜 오토 코릴레이션. 오토 코릴레이션 플롯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까 설명드렸던 그대로예요. 그 T 시점과 레깅된 시점의 연관성을 이렇게 숫자로 표시한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레깅 빵이고요. 맨 왼쪽에. 셀프니까 코릴레이션이 1이 나오겠죠. 스스로와의 관계는 1. 그 다음에 하나 레깅된 시점에서 바로 이전 레깅된 시점까지의 코릴레이션은 뭐 0.2, 3 좀 안 되게 나오고, 이렇게 마이너스 코릴레이션 나왔다가 또 어떤 주기를 넘어가게 되면 다시 양수로 오게 되고, 이런 경우에 이 주기로 이제 시즈널리티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나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오토 코릴레이션은 이렇게 스무스하게 디그레이드 되는 경우가 있고, 이런 식으로 어떤 차수에서 강한 코릴레이션을 보였다가 이렇게 샤프 드랍 오프 하는 경우가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패턴의 조합을 가지고 P 값을 결정을 하게 돼요. 뭐 그거는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어떤 딱 단순히 이제 이런 경우에 P 값이 뭐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데, 일단 파셜 오토 코릴레이션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고 몇 가지 그 경우의 수로 간단하게 만든 거를 한번 소개를 시켜드려 볼게요. 파셜 오토 코릴레이션은 얘는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T 시점과 P만큼의 레깅된 시점의 연관성을 구하는데 T하고 T-P까지의 연관성을 배제한 상태에서 연관성을 보여줍니다.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타임 시리즈가 이렇게 쭉 데이터가 쭉 있다면 요 시점과 요 레깅된 시점의 연관성에는 요 사이의 데이터들도 연관되어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을 다 배제를 하고 요거와 레깅된 시점의 연관성을 구한 게 파셜 오토 코릴레이션이에요. 이게 제가 시간이 좀 되면 이 오토 코릴레이션과 파셜 오토 코릴레이션 구하는 거를 짤막하게 만들어 온 게 있는데, 이따가 시간이 되면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걸 보시면 조금 더 이제 이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게 이제 ACF가 이제 오토 코릴레이션 플롯 펑션이고, 파셜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이 이제 이렇게 줄여서 보통 쓰는데, 요 녀석들의 특성을 보고 요 P와 Q 값을 이제 구하는 일반적인 형태에 대해서 요약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ACF가 이게 제로를 향해서 이렇게 천천히 내려가는 경우, 얘가 이제 컷오프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그 컷오프 되는 시점을 P로 해라. 얘는 반대로 얘가 이제 컷오프 되고 Q 시점에서 컷오프 되고 얘가 이제 이렇게 그래주얼리하게 줄어드는 경우에 그 Q 시점에서 MA의 Q를 결정해라. 이런 가장 일반적인 경우인데,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좋은 모델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 링크에 가보시면 이런 경우들이 훨씬 많아요. 그거를 통해서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이렇게 트라이 에러를 계속 경험을 해가면서 P 값과 Q 값을 결정을 하게 되죠. 보통은 이제 박스 젠킨스 메소드라는 걸 사용을 하는데, 요걸로 바로 그냥 P하고 Q 값을 알아내는 게 아니라 P하고 Q 값을 하나씩 늘려보는 프로세스가 있거든요. 이게 오토 코릴레이션이 결국에는 예측 모델을 만들어 놓고 노이즈, 그러니까 트렌드하고 시즈널리티를 배제한 다음에 노이즈에 대해서 다시 오토 코릴레이션을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먼저 P 값 하나 늘려놓고 모델을 만들어서 레지듀얼을 만들고 그 레지듀얼에 대해서 또 오토 코릴레이션을 계산한 다음에 오토 코릴레이션에 이런 코릴레이션이 보여지면 아직 노이즈에 코릴레이션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Q 값을 하나 늘려보고 또 모델링을 해가지고 예측한 다음에 그 예측한 거에 대한 레지듀얼을 구해서 같은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P 하나 늘려보고 Q 하나 늘려보고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레지듀얼에 대한 오토 코릴레이션이 요 컴피던스 레벨 안으로 다 내려올 때까지 반복을 하면 파라미터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오토 코릴레이션 저과 파셜 오토 코릴레이션을 그리는 코드인데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요 오토 코릴레이션 함수의 요 음영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컴피던스 레벨이거든요. 컴피던스 레벨은 95% 확률로 여기에 이 레깅된 차수에 대해서 코릴레이션이 있다라는 경계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95%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20개까지 레깅을 해가지고 이걸 그린 다음에 그 중에서 2개 이상 넘어오는 게 없으면 그 데이터는 코릴레이션이 없는 거예요. 그죠? 95%니까 20개 중에 한 개까지만 넘어오면 걔는 이제 코릴레이션이 있는데, 반대로 코릴레이션이 없는 거고, 2개 이상 그걸 넘어오면 이제 코릴레이션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크리티컬 레벨이 되겠죠. 그리고 슬라이드로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이제 직접 코딩을 해가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순서가 일단 데이터를 읽어서 스테이셔너리하게 만들어야겠죠. 그러자면 이제 스테이셔너리하게 한지를 검사할 수 있는 함수부터 먼저 만들어야 될 거고, 스테이셔너리하게 만들어서 D값을 우리가 구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데이터에 대해서 코릴레이션과 오토 코릴레이션 차트를 플로팅 해보고, 그거를 통해서 Q하고 D값을 구한 다음에 아리마 모델을 트레이닝을 해서 그 트레이닝 한 거를 이제 예측을 하는 이런 순서로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먼저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임포트하면 우리가 안 썼던 데이터를 읽을게요. 먼슬리 밀크 프로덕션, 소 한 마리당 몇 파운드의 그 우유를 생산했는지를 기록해 놓은 데이터인데, 여기에도 이제 먼스 컬럼이 있어서 이 먼스 컬럼을 parse dates true 인덱스로 만들겠습니다. 얘를 이제 df에다가 assign하고, 그럼 이제 month 컬럼이 인덱스가 됐고, 컬럼은 하나밖에 없죠. 데이터 컬럼은 pounds per cow 하나밖에 없어요. 아까 parse date 했으니까 데이터임 인덱스로 만들어졌고, 얘를 플로팅 해보면 눈으로 봐도 트렌드가 있고 이렇게 어떤 뭐 연간 단위로 보이는 시즈널리티가 보이죠. 그러니까 소들이 젖을 많이 짜내는 시즌이 당연히 있을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플롯을 통해서 얘는 이제 시즈널리티도 있고 트렌드도 있다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지만, 이거를 스테이셔너리하게 만들어서 트렌드도 없애버리고 시즈널리티를 없애버리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눈으로 그걸 확인하기가 좀 어려워져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테스트할 수 있는 통계적인 함수가 필요한 거죠. 파운즈 퍼 카우를 별도의 변수에다가 넣고 이 녀석에 이제 롤링 민 뭐 이런 거 타임 시리즈 1년 단위로
민 값을 구해서 플로팅 해보면 뭐 이런 트렌드를 갖고 있는 데이터고요. 반면에 이 베리언스는 거의 똑같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를 어떻게 확인하냐면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구해보면 되죠. 베리언스가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의 제곱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딱히 그러니까 요 정도 구간에서는 그 베리언스가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튀어버림으로써 타임 인베리언트 하지 않다라는 걸 일단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앞에 했던 거 다 끄집어내 보죠. 디컴포지션도 해보겠습니다. 아까 함수가 여기 없네요. 그럼 아까 그 에어라인 데이터처럼 트렌드 확실하고 이 시즈널리티도 확실하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우리는 이제 얘네들을 배제한 요 레지듀얼에서 어떤 패턴을 찾아서 요거에다가 이제 더해줌으로써 데이터를 정확하게 프레딕션하는 과정을 이제 아리마를 통해서 구현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디퍼런싱을 해서 얘를 스테이셔너리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이전에 얘가 스테이셔너리한지 확인할 수 있는 함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스태츠 모델스 TSA 밑에 스태트 툴스 안에 에디티브 디키플러라는 이름의 함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뭐 실행은 간단하게 이렇게 시리즈 넘겨주면 되고, 그러면 요 시리즈 데이터에 대해서 얘가 이제 그 스테이셔너리 검사를 하는 거죠. 근데 요 결과가 이런 식으로 튜플 안에 이렇게 딕셔너리도 들어가 있는 형태로 불친절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요게 P 값이고 이게 0.5%, 0.05보다 작으면 스테이셔너리하다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사실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거를 떼어내서 실행했을 때 몇 %로 그 스테이셔너리한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함수만 하나 만들면 되겠죠. 가령 이제 ADF 체크라는 함수를 만들게요. 그리고 얘는 이제 타임 시리즈를 인자로 받고
그거를 이제 ADF 퓰러에다가 실행을 해서 리저트를 구한 다음에 리저트의 두 번째 요게 5%보다 작으면 스테이셔너리, 작아도 얼마나 작은지 알고 싶으니까 이렇게, 아니면 non stationary. 이런 함수가 하나 있으면 반복적으로 계속 호출하면 되겠죠. 카우. 네, 확실하게 non station이라고 해주네요. 이때도 몇 퍼센트 나왔는지 p-밸류를 찍어 봅시다. 아이고. 네, 아까 봤던 0.627 요거. 그럼 이제 스테이셔너리 체크를 할 수 있는 함수가 생겼어요. 그럼 이제 디퍼런싱을 해서 디퍼런싱한 데이터가 스테이셔너리인지 보면 되겠죠. 퍼스트 디퍼런스 된 데이터를 이렇게 이런 이름의 칼럼에다가 저장을 해주고, 오리지널 데이터에다가 우리가 1차원 디퍼런싱 할 거기 때문에 파운드 카우, 자, 여기서 등장하는 게 쉬프트죠. 하나 앞으로 밀어가지고 그 이전 값하고 빼주면 1차원 디퍼런싱이 되는. 한번 볼까요? 자, 퍼스트 디퍼런싱 값인데 이 값에서 요거를 빼니까 마이너스 28이 됐죠. 1차원 디퍼런싱이기 때문에 첫 번째 값은 잃어버렸고요. 그러면 다시 ADF 체크로 요 에러는 미싱 데이터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거예요. 아까 NA 상태의 데이터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드랍 NA 해서 떨궈주면, 그러면 이제 스테이셔너리하고 이제 3% 미만으로 내려갔죠. 0.05보다 작습니다. 이걸 쓰면 돼요. 한번 퍼스트 디퍼런스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볼게요. 일단 분산이 아까보다 훨씬 더 일정해지고, 트렌드도 이제 뭐 업워드도 아니고 다운워드도 아니고. 혹시 모르니까 한 번 더 디퍼런싱을 해보겠습니다. 2차까지. 세컨드 디퍼런스. 그러면 퍼스트 디퍼런스에다가 어디 갔어? 퍼스트 디퍼런스를 다시 한 개만큼 시프팅해서 빼주면 세컨드 디퍼런스가 되죠. 얘도 이제 생김새를 보면 아까랑 똑같아 보이는 것 같은데. 테스트에서 얘도 이제 스테이셔너리한지 확인을 합니다. 역시 얘도
그 미싱 데이터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꼭 이제 드랍 NA에서 빼줘야 되고요. 여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6이잖아요. 앞으로 26번 0을 이렇게 0이 있다는 얘기니까 엄청 작아졌죠. 아까보다도 더 작아졌으니까 얘도 역시 이제 뭐 스테이셔너리 데이터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 여기서도 확인이 되시 디퍼런싱을 해도 이제 그 디퍼런싱한 데이터에 패턴이 보이죠? 그러면 이제 시저널 디퍼런싱을 해줍니다. 시저널 디퍼런싱은 시저널 디프 이거를 12개 시프팅해서 빼주면 네. 뭐 에러나지? 네. 개행하려면 여기다가 요거 하나 넣어줘야죠. 그러면 이제 시저널 디퍼런싱 된 데이터의 모양도 확인을 한번 해보죠. 네, 뭐 노이즈 같기는 한데 이게 베리언스가 그러니까 요 부분하고 차이가 이렇게 레벨 차이가 생기잖아요. 눈으로 보는 것보다 이제 실제로 확인을 해보면 이것도 이제 드랍 NA 11개 미싱 데이터가 있을 테니까 드랍핑해서 실행을 해보면 논스테이션이라고 나옵니다. 0.16. 그럼 그냥 차수를 계속 높여서 하는 것보다는 아까 원래 원본 데이터에 그 퍼스트 디퍼런싱에다가 다시 시즈널 디퍼런싱을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퍼스트 디퍼런싱에 시프트 12개 시즈널 디퍼런싱을 해서 뭐라고 적어놨을까? 좀 아까 거랑 잘 구분은 안 되지만 일단 이렇게 이름을 쓰고 플로팅을 해보면 뭐 약간 튀는 부분이 있긴 있지만 거의 민도 콘스턴트하고 베리언스도 크게 벗어나지 않죠. 뭐 요 정도의 요 정도? ADF 체크해서 확인을 해봅니다. 시즈널 퍼스트 디퍼런스. 드랍 NA를 꼭 잊어버리네요. 네. 이제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5니까 이 앞으로 0이 5개 올라갔으니 당연히 5%보다 작죠. 예. 그러면 우리는 찾았어요. 이게 시즈널 디퍼런스에 사용한 게 퍼스트 디퍼런스니까 D 값으로 1 쓰고 시즈널 디퍼런스 대문자 D로 1 쓰면 되겠죠. 그럼 이제 P하고 Q 값을 찾아야 되니까 오토 코릴레이션 그 플롯을 그려봐야죠. 플롯 ACF와 플롯 PACF. 사실 판다스에서도 오토 코릴레이션 함수를 그릴 수 있는 걸 지원을 해주는데 되게 기초적이고 별로 쓸모없게 구현을 해놔가지고 그냥 스태치 모델이 있는 거 사용을 합니다.
먼저 1차 디퍼런스 데이터에 대해서 오토 코릴레이션을 그려볼게요. 요게 아까 슬라이드에 있었던 그림이죠. 그 다음에 시즈널 퍼스트 디퍼런스 값에 자, 요 그래프를 보면 일단 1차에 마이너스지만 콜레이션이 보여지잖아요. 그리고 좀 아까 얘 같은 경우에는 이게 1차에 콜레이션 있고 여기는 조금 이제 좁아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하여튼 딱 튀는 시점이 보이질 않아요. 살짝 조금 애매한데 이게 두 개씩 나오는 거는 버그예요. 이렇게 뒤에다가 세미콜론 하나 해주면 이제 두 번째 건 안 나오고요. 일단 파셜 오토 콜리레이션도 그려볼게요. PACF 이 파셜 오토 콜리레이션 경우에는 약간 문제가 있어서요. 이거 지금 이 스태츠 모델스 커뮤니티에서 고쳤는데 이 0.9 버전에는 적용이 안 됐어요. 여기다가 꼭 메소드에다가 요거를 넣어주시면 이게 정상적으로 나옵니다. 아까 같은 콜리레이션 그래프는 되게 비정상적이죠. 앞에서 콜리레이션이 없는데 뒤에서 나온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 이제 퍼스트 디퍼런스 시즈널 데이터에 대해서 파셜 오토 콜리레이션이 이렇게 음수에 레그 1에 대해서 콜리레이션이 하나 나오면 대문자 P 하나 늘려주면 돼요. 그리고 시즌을 또 어디 갔어? ACF에서도 똑같이 렉 1에서 콜리레이션이 있었잖아요. 이게 이어지면 그렇지 않은데 딱 하나 이렇게 나오면 그냥 얘도 이제 Q 값을 그러니까 PACF로 P 값을 ACF로 대문자 Q 값을 이렇게 아이덴티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요 시저널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확 드롭 오프 됐기 때문에 그 차수에 대해서 파라미터씩을 하나씩 쓰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대문자 P도 1, 대문자 Q도 1. 그러면 파셜 오토 콜리레이션을 퍼스트 디퍼런싱 한 거에 대해서는 아니죠. 퍼스트 디퍼런스 데이터도 한번 그려보고 이게 마이너스로 전환이 되지만 콜리레이션이 계속 있는 거거든요. 여기가 지금 10
10차원이 넘도록 콜리레이션이 계속 지속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뚝 떨어지죠. 또 이 경우에도 이제 콜리레이션이 계속 이렇게 위아래로 반복될 뿐이지 크리티컬 그 요 음영 부여보다 더 큰 데이터들이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P 값하고 Q 값을 정하기가 애매해서 그냥 0으로 하고 시즈널 파라미터만 일씩 줘가지고 모델 트레이닝을 해보는 걸로. 그러면 결국에 이제 D1, Q0, 그다음에 P 대문자 P1, 대문자 D1, 대문자 Q1 이렇게 모델링을 하면 되겠죠. 뭐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요거를 어떻게 아이덴티피케이션 하는지를 판단하는 거에 너무 큰 미련을 안 두셔도 돼요. 이 하이퍼 파라미터 계산하듯이 그 그리드 서치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건 잠시 후에 소개를 드릴게요. 이거를 이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그 시즈널 아리마 모델을 피팅을 해야죠. 시즈널 아리마 모델이 사리마 X 여기에 피팅할 데이터 넣어주고 오더는 P0, D1, Q0 시즈널 오더는 1, 1, 1 그리고 12개 한 시즌이니까 12 그리고 모델을 피팅해서 리절트에다가 저장을 하고 자 리절트의 서머리 한번 봅시다. 이게 우리가 적용한 파라미터가 나오고요. 여기서 이 모델의 중요한 지표는 요 AIC하고 BIC예요. 이게 뭐 모델의 성능이라고 보셔도 되고 혹은 모델의 어떤 단순함이라는 의미로 이 아케이크의 인포메이션 크라이테리아하고 베이지안 인포메이션 크라이테리아 지수거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의 시즈널 파라미터에 대한 코에피션트가 되겠고 우리가 1차 썼잖아요. 하나. 그러니까 대문자 P를 하나 했으니까 얘 하나 나온 겁니다. 무빙 에버리지 시즈널 코에피션트도 하나. 우리가 대문자 Q를 하나 썼으니까 코에피션트가 하나 나왔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소문자 P, Q 다 0이었으니까 거기에서 쓴 그 파라미터는 아예 이제 안 나왔죠. 우리 슬라이드에서 요거거든요. 요 파라미터들. 요 파라미터가 이제 P 파라미터가 되고 여기에 나온 코에피션트들이 Q에 대한 코에피션트인데 요 세타요. 그 값들이 이제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소문자 P하고 Q를 아예 안 줬으니까 대문자 P, Q에 대한 그 코에피션트만 나오는 거죠. 결과의 레지듀얼을 한번 봅시다.
자, 트레이닝 하면서 계산된 레지듀얼이에요. 이게 이 시점부터 이 시점까지 계속 데이터를 피팅해 가면서 자기가 이제 그 레지듀얼을 구해서 이게 적어지는 방향으로 코에피션트를 자기가 계산을 한 거죠. 이 초반 레지듀얼이 큰 이유는 당연히 샘플 개수가 몇 개 없으니까 예측했던 것에 대한 레지듀얼이 클 수밖에 없는 거고, 점점 데이터를 피팅해 가면서 코에피션트를 더 잘 계산을 해냄으로써 레지듀얼이 이렇게 0에 수렴하고 이제 노이즈처럼 보이기 시작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요거를 KD 플롯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리절트를 그러면 확실하게 이제 요 양쪽 0을 민으로 해가지고 양쪽으로 분포가 고르게 뭐 이렇게 가우시안 분포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이게 이제 어디에 바이어스가 되지 않는 노이즈 데이터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레지듀얼이 노이즈, 그러니까 가우시안 분포라는 건 모델 피팅이 어느 정도 잘 됐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러면 이제 이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프리딕션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피팅한 모델에 대해서 우리 프레딕트 함수에서 파운드 퍼 카우 개수가 전체 샘플 개수가 168개거든요. 앞에 150번째부터 뒤에 18개를 예측해 보는 걸로, 스타트는 150번째 샘플부터 마지막에 168까지, 그 다음에 뭐 아까 설명드린 이유로 다이나믹 파라미터 추로 요거를 이제 데이터 프레임에 포캐스트라는 칼럼으로 저장을 해줄게요. 그리고 이제 오리지널 데이터하고 포캐스트 된 데이터하고 겹쳐서 한번 그려보면 어느 정도 그 실제 데이터를 따라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네, 여기 보시면 이제 파란 게 오리지널이고, 여기서부터 150번째가 시작이 돼서 이 주황색이 예측한 데이터죠. 약간의 이렇게 차이를 보이지만 거의 여기서도 이렇게 차이를 보이죠. 이게 보면 이게 트렌드를 따라가느라고 여기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살짝 꺾여 내려갔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 트렌드보다 여기서부터 이제 트렌드가 낮아지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트렌드를 쫓아가면서 더 높게 예측을 했지만, 그래서 이제 여기에 약간의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대체로 잘 따라가고 있죠.